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2일입니다.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조 바이든 그리고 백악관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백악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강형원 기자인데요. 그 강형원 기자의 양력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형원 기자는 한국 기자로서 처음으로 퓰리츠상을 2번이나 수상한 분입니다. 1991년에 로스앤젤레스 유명한 그 폭동, 4월 폭동을 취재를 해가지고 맨 처음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1999년에 이때는 AP죠. 예. AP 통신에서 워싱턴에서 그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의 레윈스키 스캔들, 이게 탄핵 소추까지 갔습니다. 이걸 취재를 하셔가지고 사진 부분에서 퓰리츠상을 받으셨고, 경력이 다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 통신, 그 다음에 잠시 또 백악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그런 다음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로이터 통신에서 워싱턴과 토론토에서 선임 사진기자 또 에디터로 근무를 하신 우리 강형원 선생을 과거에 몇 차례 모셨는데, 이번에는 주로 취임식 백악관 이야기를 듣겠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아마 이번 대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백악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분을 지금 보시고 계시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이번에 취임식 지켜보셨죠? 네. 그리고 취임식을 과거에 2번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취임식 취재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2번이면은 8년을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번 취임식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취임식을 보면서 예. 그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너무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민주사회의 기본이 그 reason and accountability 그 두 가지인데 상식이 통하고 책임이 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그걸 무시한 채 4년 동안에 이 트럼프 난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이 나라를 되찾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나라를 되찾았다는 그 느낌이 듭니까? 예. 첫 문장이 디모크레시 프리베일드라는 그런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게 선언을 했죠. 예, 예.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라고 첫 문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흔히 조 바이든 하면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저 사람이 말더듬이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걸 극복했는지. 예, 그분은 원래 저기 상원에서도 그 말더듬인데 그게 원래 영어 언어에서는 그 말더듬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언어에서는 그 발음이 영어에서 있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더듬 문제가 적은데 영어 언어권에서는 말더듬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극복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번 그 취임식을 보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장면 하나가 없죠. 그러니까 재임 대통령이 안 나타났죠. 그렇죠.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 원래 워싱턴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유리로 만든 집에 사는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하도 돌멩이를 많이 던져서 그분이 아마 그 퇴임하신 분이 자기가 그 낯짝이 없어서 안 나타나시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예. 그런데 퇴임하면서 또 바이든에게 남기는 노트, 편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예. 그건 뭐 대통령께서 그 공개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라고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항상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직무실 데스크에다가 다 치우고 편지 하나 남겨놓고 나가거든요. 예. 예.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오발 오피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오발?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안에는 벽이 없습니다. 예, 풍수 지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날카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오발. 그럼 이렇게
예. 계란처럼 이렇게 그렇죠. 계란처럼 벽이 삥 돌아가면서 예, 그 소위 각이 없는 방, 예, 가장 힘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 아, 그것도 아주 뭐 관계가 있네. 예, 그 대통령 책상을 레졸루트 데스크? 예, 예. 예. 그 레졸루트라는 그 유명한 선박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예, 그 전쟁을 옛날에 극복한 예. 그 전쟁에서 썼던 배에서 나온 나무로 아, 만들었다고 그럼 해서 그거는 바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대통령이 보통 퇴임하면은 그 전 한 3, 4일 동안 철야 작업으로 그 오벌 오피스를 새로 담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페 뜯어내고 가구 다 들여놓고 아, 예, 예. 빼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퇴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있는 가구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구를 가지고 나가고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예, 예. 또 국가에서 있는 가구가 새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데스크를 쓰느냐 그것은 그 대통령마다 바뀌고 그런 그리고 저 대통령 초상화도 그렇죠. 바꿀 수가 있는 예, 거죠. 그 방에 있는 어떠한 초상화를 거냐에 따라서 또 그 분위기를 바꾸는 바꿀 수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이 사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바탕을 반영하는 그런 대통령들의 모습을 내놓고 그렇죠. 그 대통령 집무실 보면은 앉아있고, 여기에 글을 하나 써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이 있었죠. 그 트루만 대통령. 예,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벅 스탑스, here. 벅 스탑스 S죠. 예, 벅 스탑스 히어. 예,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그 모든 돈 쓰는 결정은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아, 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예,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국가를 운영하는 그 결정은 여기에서 근데 멈춘다. 예. 벅이라 하면 이게 벅스. 여러 뜻으로 써 있는데, 아니, 이건 그건 달러를 얘기합니다. 요때는 달러입니다. 예, 예. 달러 이꼴 책임이죠. 그죠? 그렇죠. 예. 돈 쓰는 게 다 책임이죠. 예, 예. 국가 예산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그게 트루만 대통령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그죠? 예. 예. 자기 워싱턴에서 누구도 빼놓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있다. 모든 책임 또 실제로 예.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 아주 남자도 예. 사람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1월 20일 아침 8시 20분에 예. 마린 원을 타고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가서 예. 간단한 퇴임식하고 그 다음에 마이웨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마린 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흔히 해병 1호 헬리콥터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 해병에서 쓰는 백악관의 이 직무실 보안 담당은 해병대입니다. 아, 해병대가 예. 하는군요. 예. 그래서 해병대가 대통령의 움직임도 책임집니다. 아, 예, 그래서 Joint Base Andrews라고 Andrews Air Force Base 이름이 Joint Base Andrews라고 그렇죠. 이 3군을 다 합친 그 베이스로 바꿨습니다. 아. Joint Base Andrews에서 백악관 오고 가고 하는 그 운송을 그 해병대가 책임지는데 그 Marine One이 떠날 때는 한 대 떠나지만 공중에 가 있을 때는 다른 세대가 또 합류해가지고 합쳐가니까. 예. 항상 4대가 다닙니다. 그날은 안 그랬어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자세히 보여줘서 모르는데 이제 특히 앤드루스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에서 백악관 올 때는 항상 4대가 동시에 오다가 3대가 빠지고 한 대 그렇습니까? 내리고 그래서 보안 목적으로 이렇게 연막을 갖다 여러 대가 하는 거기 착륙하는 데가 사우스 롤이죠. 예, 사우스 론 예. 그러니까 잔디밭 잔디밭. 예. 잔디밭에 그 앉는 위치가 딱 그려져 있대. 그려져 있지 않고 매번 헬리콥터가 도착할 때 바로 전에 그 표적을 갖다 놉니다. 아, 거기입니까? 갖다 손으로 밀고 와서 놓고 그다음에 또 갖다 놓고 그럽니다. 자, 그럼 에어포스 1은 네. 타보셨습니까? 예, 예, 여러 번 탔어요. 여러 번 타셨나요? 예. 예. 거기 타는 사람은 그 보안 체크가 아주 엄격하겠네요. 예, 예. 백악관 이 하드 패스 소유자들은 security clearance 과정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과거 7년 동안 방문했던 모든 나라 다 검열하고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공산국가를 못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이란 갔다 오면 조금 심하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적격 사유가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에어포스 1이 한 대입니까? 2대입니다. 아, 2대? 항상 2대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1이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에서 출발하면은 다른 한 대는 달러스에서
이 덜러스는 공항의 길이가 활주로가 길어서 덜러스죠. 덜러스 국제공항, 워싱턴 덜러스. 이 활주로가 길기 때문에 네. 연료를 가득 넣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포스는 공중 급유를 받는데 조인트 베이스 엔젤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연료를 다 넣지 않고 출발하고 그래서 뭐 장거리 대통령이 방문하실 때는 덜러스에서 출발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두 대지만 두 대가 항상 뜨죠. 그래서 공중에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게끔. 그러나 외국 갈 때는 안 그러죠. 항상 그러죠. 외국 갈 때 특히. 왜냐하면 가서 혹시 기계 고장 있으면 얼른 바꿔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외국 갈 때 에어포스관에 두 대가 두 대가 항상 갑니다. 그거 전혀 안 알지. 눈에 안 띄게 아닙니다. 두 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군 기지에 내려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두 대가 다닙니다. 자, 에어포스 원 내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앞쪽으로는 직무실이라 저기 백악관에서 소위 꼭 목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대통령이 기자하고 소통하고 싶을 땐 뒤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자실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클래스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언론사가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에어포스 원에 탈 수 있는 언론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이제 화이트하우스 Correspondence Association. 그래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의원들이 서로 투표해가지고 당선돼서 그 중에 사진기자가 꼭 한 사람 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숫자가 정해준 기자만 타는데 저희가 탈 때 저희 언론사에서 항상 어떤 거리든지 비즈니스 클래스에 버금가는 항공료를 내고 탑니다. 그렇죠. 공짜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돈 내고 탑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필요하실 때 뒤쪽에 와서 기자들 그 섹션에 와서 저희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가시고 들어가고. 그래서 기자들이 한 20-30명 탈 수 있어요. 20-30명 탈 때는 그 차터라고 전세기에 나머지 타고 그 안에는 제 생각엔 많이 타야 10명에서 12명 타요. 일종의 풀 기자로 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풀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가? 풀이라는 개념이 글 쓰는 기자들은 한 기자가 여러 기자들 대표해서 하는 게 있고 사진 기자들은 풀도 안에 쓰는데 이제 사진은 항상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신사하고 신문사 대표 하나 하고 매거진 대표 하나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풀다이나로 서로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회사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제 그 순서가 돌아가면서 아무나 기회가 오지 않고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언론사는 항상 그 풀단에 포함되어 있죠. 그 언론사 어디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로이터, AP, AFP 3대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옛날에는 안 다니다가 요즘에는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페이퍼 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스 중에서는 이제 매거진 포토그래퍼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외국 기자는 안 탑니까? 에어포스는 못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세기는 필요에 따라서 그 좌석을 사면은 타고 이제 다른 나라 순방할 때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포스 원이 이 보잉 747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한 대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교체하기로 하는데 보잉 747의 최신형이더라고요. 최신형인데 제가 기사를 보고 이거 기사 잘못 적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교체 비용이 540억 달러인 거예요. 근데 비행기만 구입하는 비용은 8억 달러인데 그 부대 시스템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건데 그 급비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 미사일 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장치 대단하네. 그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엔진 뒤쪽에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이 항상 엔진에 열을 쫓아오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미사일을 안 받는 그런 방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안 찍습니다. 뒤쪽은 가지 말라고. 이번 그 취임식에 있었던
의회 의사당 계단 위죠, 그죠? 예, 계단 위에 서쪽 계단입니다. 아 서쪽 예. 베란다쯤 되겠더라, 그죠? 예, 서쪽 계단은 거기서 임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4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없고. 거죠. 예. 근데 취임식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군인들이 많이 나가요. 워싱턴은 군인들로 조직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미국이 초대강국이란 말은 미국의 군대가 초대강국이기 때문에 예. 백악관의 모든 업무들을 그렇죠. 군인들이 합니다. 그럼 예. 현역을 많이 보겠네요. 예, 예. 백악관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백악관 배치된 군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동할 때 운전하는 군인들도 거기 있습니다. 예. 우선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막 여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도 적게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은 거기 막 예. 들어가려고 표 구하려고 야단이던데. 예, 원래 평상시에는 그 취임식 들어가는 표를 자기 지역구 하원하고 상원 의원 사무실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개개인하고 그 의원의 관계에 의해서 그 표들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Joint Congressional Committee of Inauguration Ceremony라는 그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양당에서 그걸 참여합니다. 그렇죠. 예,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거기에 표 같은 것도 서로 숫자적으로 분리하고 예, 그러니까 inauguration은 원래 미국의 대화합 잔치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잔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렇죠. 예, 패자가 승자한테 축하 전화하면서 대화합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inauguration 날, 취임식 날, 그렇죠. 그 최절정을 이루어서 그날 저녁에 파티로서 이제 새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키지 않는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선이 언론에 의해서 확정됐을 때 추가 전화 안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집무실로 초청을 하잖아요. 당선자를 초청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하자면 인수인계의 시작을 알리죠.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 안 했죠. 요게 보니까 미국 역사상 152년 만에 처음이더라고. 예. 이 관례를 이렇게 무너뜨린 거는 미국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사회의 기본이 예. 그 reason and accountability입니다. 예. 상식으로서 논쟁을 하고 서로의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4년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 아니 장사할 사람이 정치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됐습니까? 예. 정치해야 될 때 장사를 해버리네. 예.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데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소위 한국말로 멘붕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저번에 하루 전에 사명을 100명 이상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범죄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도 그렇죠. 많고 예. 돈 먹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사면은 다른 대통령도 다 했죠, 사실은. 몇몇 케이스가 있었죠. 예. 이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 백악관이라기보다는 의사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당은 People's Build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People's Building. 예, 국민의 건물. 예. 그 별명이 그렇구나. 그렇죠. 캐피털이라고 하죠. 예, US Capitol은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는 하원에서밖에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2년마다 그 교체해서 국민의 뜻을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반영하는 하원이 예산을 딱 잡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항상. 네. 그럼 지난 1월 6일 날 그 미국 의사당이 그렇게 공격당한 거 보고 더 놀라셨겠네요. 저는 강경원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분노했습니다. 그거요. 일종의 뭡니까? 성지죠. 그렇죠. 민주주의의 성지인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깨고 들어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건물은 잘 지은 건물이에요?
이게 19세기 초에 지었는데도. 그게 이제 영국하고 전쟁 때 불타고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렇죠. 예.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도 크고, 그죠? 예. 그 지하층에서는, 맨 아래 지하에서는 하원 쪽하고 상원 쪽이 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고, 이제 중간에서는 이제 하원 쪽에서는 양 하원을 앉아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회의장, 본회의장이 크고, 상원 쪽에는 이제 상원만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할 때는 항상 하원 쪽으로 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양쪽에 소위 규칙이나 규정을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그 역할이 Sergeant at Arms라고 양쪽에 있거든요. 이번에 그분들이 의사당 진입을 못 막았다 해가지고 바로 사임됐습니다. 예. 의외로 그 의사당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그 회의하는 회의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의원 회관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스태프가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에서 이 협조를 많이 받는 의원들은 직원을 더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스텝이 많았죠. 80명이 넘어요. 와, 딱 예. 대통령 비슷했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맞아. 국가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태프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상원의원이죠. 그렇죠. 대통령 못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분의 뭐라 그랬죠? 경쟁자였던 맥케인 같은 분, 당은 다르지만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의 그렇죠. Spirit of American Politics입니다. 예, 정신이죠. 예. 그럼 뭐 의원들이 각자가 그 안에 사무실 다 갖고 있어요? 예. 상원 쪽에 사무실 따로 있고 하원 쪽에 따로 있고 어느 유권자나 그 자기 지역구 연락하고 찾아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 폭도들이 들어오니까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대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디에 대피했다는 걸 기사를 안 쓰더라고. 그렇죠. 그건 일부러 알면서도 안 그렇죠. 쓰거든요. 예. 그것은 극비 상황이니까요.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할지 미리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모를 일은 없고 일부러 협조해서 안 쓰는 것 같아. 그 의회의 그 갤러리라고 프레스 갤러리라고 하원 쪽에도 프레스 갤러리가 있고 상원 쪽에도 프레스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의회 기자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그 소위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뭐 이런 미디어나 블로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어제 지난 1월 6일 날 있었던 폭동,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인surrection이죠. 예, insurrection. 이 내란인데, 내란 선동인데 그때 보니까 펜스가 어디 대피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 쪽에서 격분을 한 거라.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나면은 유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국가적으로 통수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 요새 제가 보는 영화가 지정 생존자, Designated Survivor, Designated Survivor라는 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시리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요지는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근데 어제 있었던 취임식 때 정부 요인이 다 모였을 때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다 대통령 포함해서 다 죽었다. 했을 때 그럼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느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지그네이트 서바이벌을 한 사람 지정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그 장관들, 그 staff and cabinet, 대통령의 장관들을 캐비넷이라고 그러는데 캐비넷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꼭 그 중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이 별도 장소에 있어요. 별도 장소에 안 알려진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이유가 바로 혹시라도 무슨 사태가 날 경우에 국가를 갖다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합동 상하원 합동 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 그렇죠. 아니면은 예. the Joint Meeting of the Congress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상하원을 모아놓고 하는 걸 Joint Meeting of the Congress거든요. 그런 Joint Address 할 때는 항상 강요들이 다 장관들이 참석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빠져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누군지는 가장 막판에 알려줍니다. 저희 언론사에. 언론사에 알려줘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누가 오늘은 designated survivor.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알고만 있지, 그건 쓰지 않는 내용. 그래서 이런 경우가 미국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1963년 11월, 미국 시간으로는 22일이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입니다. 달라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해가지고 사망했을 때, 그때 존슨 대통령이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선을 하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81년이죠. 레이건 대통령. 대통령이 이상한 약간 이런 사람한테 저격당해가지고, 심장 저격당해가지고, 수술 받으러 가면서, 그게 부시 부통령한테 넘어간 거죠. 그때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부시 부통령이 아니라 헤이거 국무장관이 자기가 무슨 약간 말을 실수했는데. 그분이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백악관은 내가 I am in charge라고 한 말이 그게 이제 line of succession. 들어갈 수 없는데. 하원 의장 다음 상원의 프레지던트 프로템프트 그 다음에 국무장관인데 자기가 부통령보다 위에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좀. 근데 사실은 그때 부시 부통령이 바깥에 있었으니까 올 때까지 내가 맞는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요구되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 그다음에 상원 프레지던트 프로템프트라고 상원에서의 고참 최고참고 이제 대통령당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 법무장관 내무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식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의 경우가 엄청나게 살벌합니다. 하원 의장 가는 거 대통령 경우나 비슷하게끔 요란하게 하고 다녀요. 낸시 펠로시 이분이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입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지역구에서 오신 분인데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 돌아가는 방식을 제일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분이 하원에서 아주 효과 있게 예를 들어서 법안을 하원에서 아무리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이 안 됩니다. 상원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또 사인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해내는 게 쉽지 않는데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미치 맥코넬. 지금은 달라졌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자. 이 사람이 공화당의 사실은 실력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상원에서 모든 이 의제를 정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아서 오바마 대통령 맨 마지막 2년 동안에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했죠. 이 사람이 요새 최근에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던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공화당을 다시 또 살려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안이 올라갔는데 이미 대통령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 퇴임 후에 탄핵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불가능하냐 해가지고 헌법적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으로 오는 순서만 남아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미치 맥코넬이 1월 달에는 우선 내각 인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해서 지금 아마 1월 말에서 2월 달이나 그게 상정되지 않을까. 지금 탄핵안에 결의를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파면이고 그러려면 3분의 2 그죠?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합세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은 50대 51고. 예. 그 다음에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트럼프는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예. 하는 결의가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3분의 2로 탄핵을 결정한 다음에 요 조항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는데 요거는 3분의 2가 필요 없고 2분의 1이면 되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거 이제 그 상하원에서 이것은 이제 법적인 나름대로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당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공화당의 위기는 지난 4년 동안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위기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심판받는다. 예, 거기에서 심판받을 이제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트럼프 사태에서 제일 심각한 게, 트럼프가 계속 선동하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의 약 30%, 특히 공화당, 당원의 약 70%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아, 오래 안 간다고 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트위터 계정 취소되는 바람에 트럼프의 계정이 취소됐죠. 예, 그래서 미국 NPR 즉 공영방송에 의하면은 이 가짜 뉴스의 양이 73%는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소스가 그렇죠. 트럼프였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아, 완전히 가짜 페이크 뉴스. 아니 트럼프가 CNN이나 뉴욕타임즈를 보고 페이크 뉴스를 했는데 자기가 페이크 뉴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직 45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대변인, 스포크스퍼슨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쟁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거짓말을 변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퇴임할 때쯤 돼서는 거의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자체가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예. 아무도 스태프가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저께 가장 처음 취임한 날 오후에 새로 들어온 백악관 대변인이 여성분 젠 사키라고 그분이 국무부에서도 옛날에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부 정세도 잘 알고 워싱턴에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능숙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truth and transparency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사실과 투명성으로 앞으로 뭐든지 대화하겠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다들 안도를 한 거죠. 아, 진짜. 왜냐하면 이 국민의 알 권리를 기자들이 물어보면 백악관에서는 그걸 답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이 이제 그동안 배제되었었는데 그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보통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하고 만나서 회견하는 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그 횟수가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카터 대통령은 많이 했었고, 레이간 대통령은 조금 했었고, 또 부시 대통령, 첫 번째 부시 대통령은 기자들을 좋아해서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 와서는 좀 줄였고, 아무래도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오니까 화이트워터 스캔들이나 뭐 그런 것도 질문이 많으니까 좀 피했는데, 그게 이제 부시 W 대통령 와서 또 자주 했으니까 왜냐면 이 9.11 이후로 설명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사실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도 적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지난 대통령은 아예 뭐 예측할 수가 없었죠. 한 달에 주 1회 정도는 안 됩니까? 최소한 주 1회는 아니고 이제 프레스 브리핑은 매일이 아니고 매일 안 하면 2, 3일만 한 번씩 해서 소통이 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일상적이었다고. 2주, 3주.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한 20번은 하겠네. 최소한.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번에
기자회견이 취임하고 6번째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기자들, 네. 대통령과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 앞에서 이 노트북을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기자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첫째, 거기서 예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보이지 않은 청와대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면은 그분의 C를 갖다가 바로 머리 뒤에 나오게끔 구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란 벽에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그게 좀 정확하지가 못해서 이 청와대를 대변하는 장소에서는 이것이 꼭 청와대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질문이 길죠, 우리는. 네. 아니, 그리고 이 질문보다는 이 자기 발언을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뭔지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질문은 명확하고 짧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해요. 예. 초점이, 야구공을 던질 때 하나만 던지지 3개 안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3개 던지면 어느 게 그렇죠. 예. 그래서. 답하는 사람이 외웠다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권 받으면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또 자기 많이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고 질문 2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원칙이네요. 첫째, 1개를 하고, 간단하게 하고, 질문만 하라.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그렇죠. 기자가 말이 길어지면 손을 들어서 멈추게 하고, 아까 그 질문 답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만 답을 하고, 다른 기자한테 기회를 줘야죠. 왜 말할 때까지 대통령이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기자들은 자기가 물어서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하면 또 추가 질문 묻던데요. 그렇죠. 동문서답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화두를 주도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집요하게 또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죠. 자, 이 백악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국회의사당하고 가만히 있어라 쭉 연결을 하면은 그게 링컨 메모리얼로 갑니까? 이 공간이? 거기는 이제 워싱턴 그러니까 워싱턴의 광장. 일직선으로 되는 게 어떻게 거죠? 일직선이 그렇죠. 그 의회하고 링컨 메모리얼하고 맞보고 있죠. 맞보고 있죠. 가운데는 Reflecting Pool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워싱턴에서 제일 높은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죠. 워싱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낮죠. 근데 이번에도 밤에 취임식하고 밤에 그 음악회를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했죠. 그 링컨 메모리얼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주 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링컨 메모리얼은 미국의 화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끝내고 흑인을 해방을 가져왔고 또 본인은 암살되고 암살 그건 자기 권한 자기의 역할이 아니었지만 그렇죠. 흑인들을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그 과정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화합의 장소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킹도 그 앞에서 연설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취임식 날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링컨 메모리얼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는 날은 투명인간으로 있어요. 그렇죠. 절대 나타나면 안 돼. 옆으로 빠져야 돼. 근데 취임식 날 저녁에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의 활약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납니다.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안 게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컨 젠틀맨이라고 그렇죠. 이런 거 미국 사람도 처음 알았죠.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이건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니까요. 퍼스트 레디는 알겠는데 세컨 젠틀맨. 세컨 젠틀맨. 부통령 여성 부통령의 남편을 세컨 젠틀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그 말을 만든 거 아닐까요, 이번에? 아니, 원래 있던 말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다고요? 예,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원래 그렇게 통상적으로 있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부통령의 부인을 세컨 레이디라고 불렀으니까. 아, 그랬구나.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가끔 이 링컨 말을 인용하고 하던데 예. 역시 링컨이란 분의 위대성이 예. 이런 위기 때 나타나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은 그 소위 갈라진 나라를 다시 또 화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미국의 이 데들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문장이 게티스버그 연설도 그렇죠. 있지만은 예. 이분의 재취임 연설, 예. 그죠? 예. 두 번째 취임 연설의 마지막 문단, 예. 아주 좋은 영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예, 예. 그 자꾸 인용을 하고 하시는데 이 백악관은 건물이 의외로 이거 먼저 찍은 거 보면 크지 않던데요? 크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 중심에 있는 건물은 크지 않고 그 앞에다 추르만 발코니라고 사우스런 앞에 그 발코니를 더해서 남쪽을 나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이제 서쪽으로는 웨스트 윙을 더해가지고 대통령 직무실 만들었고 이스트 윙으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작업 공간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넓힌 것이지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은 딱 봤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 웨스트 윙이죠. 그러니까 사우스 런에서 봤을 때 그렇죠. 사우스 런에서 거기서 봤을 때는 왼쪽이 웨스트 윙. 거기에 대통령 직무실이 있는 그렇죠. 거죠. 이스트 윙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트 윙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직무실하고 그 또 백악관 보조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 단체인데 거기에서 백악관 어떻게 이 단장 데코레이션하고 또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백악관의 그 요리사들 거기서 일하고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가족만 국가에서 밥을 주지 대통령이 게스트 데리고 오면은 그 밥값을 국가에 냅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에 내는 거죠. 예, 국가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장모가 와서 그렇죠. 뭐 밥 먹었을 때 그 밥값을 국가에 냈고 그분이 거기 계시고. 아주 철저합니다. 더 철저한 게 이런 거던데. 전화를 쓸 때 자기 사용으로 쓰면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예. 그 칫솔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게 그 예산을 은행에서 다시 정해줍니다. 그 돈, 거기는 철저하네요. 철저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파티가 자주 있는데, 파티. 그 파티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그 엔터테인먼트 와서 노래해주는 그런 모든 비용을 후원하는 데서 하지 세금을 안 합니다. 세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후원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런 파티를 장소만 빌려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 국민 세금을 안 씁니다. 우리가 보는 백악관 말고 백악관의 행정동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이라고 백악관 웨스트 윙 지나서 서쪽으로 이 4층 건물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이 백악관 관내에 있죠. 아이젠하워 빌딩 하는 게 뭐가 있죠? 왜? 그 아이젠하워 빌딩은 그게 아이젠하워 오피스 빌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근데 보니까 백악관 근무자가 전부 다 4,000명 정도로 적혀 있던데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그 executive office building 거기에 강당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많이 갖고 또 부통령 직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통령 직무실에 달린 스태프들도 있고 백악관 사진부 사무실도 그쪽에 있고. 전 부통령 직무실이 웨스트 윙에 있어요? 웨스트 윙이 없습니다. 없죠. 어디? executive office building에 별도 빌딩에 4층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딕 체이니 부통령 시절에는 웨스트 윙에다가 자기 사무실 만들어서 부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였죠, 자기가.
이 딕 체니 부통령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바이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배트맨에 나온 주인공 있잖아. 그 사람이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딕 체니의 큰딸 리저 체니가 예. 공화당원인데 예. 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죠? 예, 예. 하원에. 당연하죠. 예. 그 랭킹 3위던데요. 예, 예. 하원에서. 예, 예. 그리고 부통령 공관, 공관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잠적합니까? 예, 그 백악관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네이버 업서베토리라고 예, 예. 해군 관측소. 예, 관측소에 그 안에 있습니다. 영내. 울타리가 상당히 높고 외부인들은 바깥에서 데모만 하고 안에는 안 못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군사시설 안에 있는? 예, 군사시설 안에 있습니다. 예. 백악관이나 네이버 업서베토리나 이게 주요 시설은 다 군사 요새입니다. 예. 백악관에 있는 모든 행사에서 그 샤프론 참여하는 그 스태프들이 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군사 독재 국가도 아닌데 왜 거부감이 없습니까? 예, 왜냐면은 헌법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커맨더 인 치프고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이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은 군내에서 복무했던 군인으로서 수년 지나야지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퇴역한 지가 금방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원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화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요새 영화를 보면은 이 백악관을 다룬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예. 시리즈로는 웨스트 윙에다가 하우스 오브 카드에다가 요새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브에다가 또 영화로는 백악관 최고의 날 등등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실제 백악관 안에서 찍는 거 아니죠? 그런 건 허용 안 하죠? 예. 거기서는 안 하고 아마 딴 데서 세트 만들어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신 영화 중에 이거는 실제하고 비슷하다는 걸 느끼신 게 있습니까?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악관의 밑에 소위 시츄에이션 룸이라고 상황실. 예, 거기에도 들어가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게 지하에 있어요? 예, 지하에 그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경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건 이게 재무부 소속이었다. 참 이상하다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소속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2003년도 이후로 그 국토방위 홈랜드 시큐리티로 국토안전부죠. 예, 안전부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재무부였는데 재무부에서 원래 역할은 위조 지폐를 수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위조 지폐를 수사하는 기관 그 역할이 주 업무고 이제 대통령 경호는 돌아가면서 이제 몇 개월 하고 또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국토안전부로 이해속돼 가지고 이제 더 큰 역할을 하고 시크릿 서비스는 군인도 있습니까? 군인 아닙니다. 전부 다 민간입니다. 근데 시크릿 서비스는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유니폼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정복을 입고 총 들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복을 입고 안에 무기 장치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대통령 차량을 운전하고 옆에서 이 몸으로 항상 가리고 다니죠. 막고. 최근에 근접 경호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예. 좋은 일입니다, 아주. 근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경호실장이라는 자리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 시크릿 서비스의 그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부통령이 있는 건물 안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에서 백악관 기자증도 관리합니다. 관리.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경호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권력 구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기고실장이 정치적 파워가 있어가지고 예. 미국에서는 전혀 없죠. 전혀, 예. 그 사람들은 투명 인간들입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바뀌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경호실장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 박종규 경호실장,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경호실장 차지철, 예. 그 전두환 대통령 때도 경호실장이 현역 대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권력의 한 축을 이뤘는데, 예.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게 예. 항상 오val 오피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경호하죠. 밖에서. 예. 이번에 보니까 펜실베니 백악관으로 통하는 긴 길이 펜실베니아 애비뉴. 그렇죠. 네, 펜실베니아. 주소가 펜실베니아 1600. 네. 그게 이제 백악관인데. 예. 이번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묘에 헌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예. 이제 처음으로 백악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관례대로 하면은 퇴임하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가서 만나죠. 그렇죠. 예. 예. 만나가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가죠. 예. 그리고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같이 에스코트해서 이 미 의회동 그 동쪽 스텝으로 내려와서 차에 타서 전송하죠. 전송하고 올라가서 이 의장단의 사열을 봅니다. 예. 보통 그 순서인데 예. 이번엔 그 순서가 생략돼 없어요. 트럼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보니까 이 부통령끼리 모여가지고 네 사람이 말이죠. 예. 그 계단에서 해리스하고 펜스 이 부부가 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펜스 부부가 타는 것을 전송을 하대. 예, 환송하죠. 예. 예.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임식은 국가적인 잔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양당이 그렇게 모여서 이 국민 화합을 갖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취임식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취임식 그 준비위원회가 이제 상원에서 예. 그 이번에 에이미 클로버처 미네소타 그 상원 민주당하고 그 로이 블런트라고 미조리 상원의원하고 공화당 그 두 분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회도 그렇게 예. 공평하게 보고. 공평하게 서로 가면서. 그래서 역사가 트럼프를 이렇게 아주 규탄할 텐데 가장 큰 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으로 기록 안 될까요? 그렇죠. 이제 첫째 의회에 그 침입한 그 폭도들을 선동한 그 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선동하는 목적도 예.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상식과 책임을 회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서로는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신임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상당한 여론은 트럼프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특히 미국에서는 백악관, 의회, 사법부, 그 상권 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법 쪽에서는 아마 순서별로 다 처리할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나 수사가 걸려 있는 게 뭐 탈세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 혐의도 있는데 이번 이 사안은 인셀렉션 바이 인사이트먼트죠. 예. 그러니까 내란 선동 아닙니까? 내란 선동에 대한 조사는 지금 FBI가 하고 있죠. FBI와 연방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트럼프를 피의자로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죠? 그 수사가. 그런 것은 이제 뭐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처벌받을 거고, 이제 지금 우선 이사 들어간 그 골프장, 그 골프장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는
거주 안 하겠다고 그 지역에 있는 시한테 약속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입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왜 플로리다에 갔다고 봅니까? 플로리다 법으로 네. 파산 선언을 해도 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건 예, 봐주네. 예. 그래서 그분은 그 자본주의에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나쁜 구조 중에 하나가 예. 그 사업의 가장 마지막 날이 파산 선언하는 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전직 대통령은 그것을 4번, 6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예. 예. 그분은 이제 언제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 재산을 대결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팬데믹,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종합 이제 대책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예. 발표를 하는데 이만한 그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예. 이렇게 사인하고 한 열 몇 개를 사인하더라고. 예. 이제 중요한 게 첫째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예, 예. 그 다음에 대중교통하고 입국자, 미국 입국자는 반드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14일간 격리되고. 미국 가면 격리돼요. 예, 예. 미국 사람도 예.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예.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자체 맡겼습니다. 개개인한테. 와, 이거 큰일이네. 예. 미국 갈 사람도 큰일이네. 예, 예. 아주 엄격해졌네. 예, 예. 국가적인 그 방위 시스템으로 이제 돌입한 거죠, 처음으로 작년에 했어야 돼서 예, 그렇죠. 지금 해가지고 예. 지금 약 40만 명이 벌써 죽었는데 예. 어제 바이든 이야기는 한 달 안으로 50만 명이 이룰 거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뭐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어제 또 바이든이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과학에 입각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거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방역 대책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당연하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마스크나 의료 장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위 디맨드가 높은 최고급 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을 이 국가 방역 차원에서 외국 수출도 막고 그래야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이전 정권에서는 그걸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놓고 왜 안 해? 그것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 많이 내는데 팔 수 있게끔 내버려 둔 거죠. 예, 그러니까 50개 주가 50개 국가인데 각 주에서 물건을 갖다가 이 낙찰해가지고 높이 내는 데서 가져가고 그런 혼란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그런 지경이 됐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는 이 국가 예산으로 전 세계 모르는 지역, 아프리카에 있는 동굴에 있는 박쥐, 또 이 중국에 있는 그 우한 그런 지역에서의 병 같은 거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항상 나가 있었는데 그 북경에 있는 직원하고 우한에 있는 직원들을 전직 대통령이 다 자리를 없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미국에서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첫째적으로 그걸 대응을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해도 다 무시해버렸죠. 예. 그게 그러고 바보 누드하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또 그런 실토까지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예. 자,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 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QAnon. 네. QAnon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음모론자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까? 원래 영향력 없습니다. 없는데. 예.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안 두고 특히 메인스트림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느닷없이 이 허풍쟁이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그런 내용들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질 뿐이지 또 앞으로 이 소위 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다시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탄과 천사의 대결이다. 민주당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죠? 민주당이 사탄이고 이 천사 대장이 트럼프라는 이야기지. 근데 어제부터 벌써
트럼프가 퇴임할 때 자기들이 배신했다 이거야. 두 가지 배신을 했는데 하나는 선거 부정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그리고 자기 말 믿고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붙잡힌 사람들을 폭도라고 욕을 한다 해가지고 배신당했다고 하는 모이던데요. 네. 아주 그 생각이 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난 그 오래 갈까봐 상당히 걱정이고. 아닙니다. 한국에도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도 미국의 기독교가 보험주의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판적인 사고로 세상을 봐야지 한 사람이 한 얘기를 갖다가 믿는 그런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네. 혹시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푯바라고 불리는 사람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트럼프 골수 팬을 푯바라고 해요. 예,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 현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롭고 정확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없어질 거라고 봅니까? 예. 근데 이번에 새로 한 게 미국에서 이 음모론이 상당히 많던데요. 원래 많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예. 예. 미국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괜히 부각돼서 그런 거죠. 예. 아니, 근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 오스왈드 말고 다른 사람 있다는 그런 이야기 믿는 사람 꽤 많잖아요. 예,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걸 분석해가지고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음모론이라보다는 학설 중에 하나죠. 학설 중. 예. 그 다음에 UFO. 네. UFO도 뭔가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소위 이 공군이나 또 이 항공 과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굉장히 앞서간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앞서간 기술로 하늘에서 이 테스트하고 그러는 것을 국가에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UFO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접 취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은 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지게 보였습니까? 근데 한 사람 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안 내는.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게 아주 좋은 본보기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항상 냉정하다 이분이.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쿨한 것을 유지하시면서. 쿨해. 이 사람 쿨입니다. 예. 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좀 따뜻한 사람, 그죠? 예, 좋은 면에서, 그죠? 예, 이 사람은 그냥 우월한 사람이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을 빼고 first name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시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들을 first name을 기억해서 꼭 불러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 예. 사람 좋은 사람. 예. 부시는 사람 좋은 사람. 클린턴은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그냥 본인이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미국 공화당 하면은 딱 최근 공화당은 레이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식 때 바깥에서 취임식 안 한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혹시 나가서 폐렴 걸릴까 봐 실내에서 선서식을 했어요. 레이건 실내 어디서? 예, 백악관에서 실내에서 그때 취임식을 했어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 그럼 의사당에서는 아무 행사가 없었어요? 그때 행사가 아마 짧게 했었죠. 근데 그 레이건보다 지금 바이든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날씨가 좋았죠. 예, 그때 레이건 세컨드 term은 날씨가 엄청 혹독했었죠. 근데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 중에서 이 미국 대통령이란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캐프트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네. 가장 고독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아주 자기는 백악관의 생활을 즐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 가까이에서 보신 백악관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생활이라고 그럴까 그건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데스크에 올려놓은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만 왔다고. 그 맞네. 예. 맞네.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그런 문제만 직면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흰머리가 제일 가장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다들 봅니다. 예. 이 대통령들은 다 이 유머가 있죠. 네. 예. 근데 무슨 연설을 할 때 대통령은 첫 문장에서 거의 사람 웃기던데, 거의 관료로 되어 있습니까? 관료가 아니라, 우리 대화에서 그 유머가 없으면 너무 단조롭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백악관 그 스피치 라이터들이 그 스피치를 쓰면은 백악관 안에 조그만 극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써가지고 자기 말로 고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워싱턴에서 제일 재미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해년마다 있는 그 백악관 특파원 만찬이 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참석해서 그날은 로스팅이라고 대통령을 소위 놀리는 말을 하고 갖다 같이 들으면서 웃고 또 대통령조차도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죠. 하고 농담을 많이 하고 기자들하고 친해지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게 워싱턴에서 가장 재미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45대 대통령은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저도 그 가끔 이거 중계된 거 보면 아주 거기에 인간적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self-deprecating humor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농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거기서 보이는데 이 전직 대통령은 그 자신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머의 가장 기본인데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런 걸 못하는. 예,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왜 밥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밥돌 대통령 후보로 클린턴 두 번째 붙었을 때 떨어진 이 사람이 또 제일 많이 웃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그 사람. 그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출마했었을 때 그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양로원에 가서 거기 계신 분한테 이제 키가 작은 할머니한테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No. 그러면서 But if you go to the front desk, 저 앞에 가서 안내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도 치매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밥도리슨 프레지던셜 유머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이 말한 유머만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랭킹을 냈어요.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구냐? 1등 누구겠어요? 글쎄요. 링컨. 그래요? 링컨이 가장 웃긴 사람. 두 번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데요. 그 트루만도 굉장히 랭킹이 높아요. 그런데 별로 웃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터던데. 그래서 이게 위대한 대통령 랭킹하고 거의 맞답니다. 가장 웃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너무나 학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미가 없었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요사이 트럼프가 이렇게 막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임피치 됐다는 탄핵 소추되는 사람이 되니까 자꾸 트럼프하고 닉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닉슨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닉슨을 트럼프에 비교하는 거는. 글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을 상당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대요. 그렇죠. 사적으로. 근데 닉슨 대통령은 외교에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 중국하고 그걸 하고 또 대전략가 아니었습니까? 닉슨은.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건을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부하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모들이. 그리고 그걸 이 사람이 은폐를 하다가 사건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 중에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 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직성.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는데 이 미국을 재건하려면은 정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입니다 하는 영어에 그거 뭡니까? honesty죠. 그렇죠. Best policy is honesty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직성. 근데 그 정직한 미국 사람들의 반이 선거 부정론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트럼프를 좋아한다. 이게 우리 강성이 보시기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전직 대통령의 권력은 아주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미국처럼 못 만들죠. 그렇죠. 전직 예. 대통령. 예, 신문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지만은 가장 성공적인 엑스 프레지던트다라는 평도 있던데요. 예. 그분은 몸소 보여주시니까. 예, 연장 가지고 집 짓는데 찾아가서 직접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터는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거 아시죠? 예. 예.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는 예. 바람에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넘겼는데 또 이 바이든 행정부 이거 하는 거 좀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예. 또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바이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멋진 말입니다. 너무나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착한 사람, 젠틀맨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의회에서 너무나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의회가 움직여야지 정책을 펼치는데 이분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죠. 의회였으니까. 예. 그래서 의회 경험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야, 그렇기 대단한 자산이죠. 예, 예.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치 맥코넬도 상당히 친하다고 그러죠. 그럼요. 예. 예. 서로 상식이 통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리뉴얼이라는 말 쓰대. 예. 리뉴얼, 재생, 다시 미국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미국이 다시 살아나면은 한국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할까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어제를 생각 안 하면은 건설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자 이거죠. 예. 감사합니다.